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는 항상 행복하고 좋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 최강대국이 카터 독트린을 발표하면서까지 페르시아만의 안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석유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들이 강한 나라였으면 굳이 미국이 여기에 안보를 책임질 이유는 없겠죠. 아니 그렇게 석유가 많이 나는데 왜 그거를 자국이 하지는 못했을까요? 여기에 바로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석유의 그늘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권위주의적인 정치 체제. 이 권위주의적인 정치 체제가 바로 이 석유의 산물입니다. 중동의 석유는 이 석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렸고 이를 발견하고 생산하고 유통하고 심지어는 소비하는 대다수의 사람들까지 이건 다 석유의 목이었습니다. 석유를 갖고 있는 국가가 석유를 스스로 발굴할 능력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석유를 개발하는 회사에게 돈을 받으면서 이 돈으로 정권을 유지해온 거죠. 그리고 이 돈은 통치자의 돈으로 여겨졌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난다면 그거는 우리가 대통령의 돈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의 돈으로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국부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이쪽 지역에서는 통치자의 자금이 되었고 통치자는 그 돈으로 자신의 권위주의 정권을 이끌어가는데 이 돈을 아주 효과적으로 썼습니다. 따라서 이 석유가 나오는 나라일수록 권위주의가 더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속되었고 이것은 석유의 그늘입니다. 또 다른 측면은 자원의 저주라는 측면입니다. 자원의 저주와 연관돼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게 네덜란드 사례입니다. 1959년 북해에서 자원 부국이 된 네덜란드는 이상하게도 석유가 발견된 이후 경제 불황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1977년에 이코노미스트에서 그러한 석유 발굴 후에 네덜란드가 겪은 경제 침체를 두고 네덜란드 병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석유가 나오면 다 잘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수출을 하면서 국가 경제를 이끌어왔던 네덜란드에 갑자기 석유로 많은 돈이 들어오니까 네덜란드 돈의 가치가 올라가고 돈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제조업에서 만든 물건이 수출을 해도 경쟁력이 없고 경쟁력이 없으니까 물건이 안 팔리고 물건이 안 팔리니까 공장을 닫고 공장을 닫으니까 실업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병이라는 말은 경제학계에서는 어떤 특정한 부분의 산업이 압도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자원이 너무 많이 발견이 되면 오히려 경제가 발전하기보다는 궁극적으로 퇴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 그 부분을 보여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동은 자원밖에 없는 곳입니다. 자원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어쩌면 네덜란드 병처럼 다른 산업이 죽을 일은 없겠죠. 그러나 여기에는 어쩌면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자원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원의 시장 가격에 따라서 국가 경제가 좌지우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동의 많은 국가들은요 다른 산업이 없기 때문에 자원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년 예상 유가입니다. 내년에 유가가 얼마로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 유가가 더 오르면 국가 경제는 고맙고요. 떨어지면 국가 경제는 힘든 겁니다. 세금으로 국가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여기에 자원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자원이 언제까지 계속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세계에서 이 자원을 언제까지 이렇게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석유의 그늘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이 지점에서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이 강의에서 살펴보는 중요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또 석유가 나오면 나올수록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여성 문제입니다. UCLA의 마이클 로스라는 교수는 왜 같은 이슬람을 믿는 나라인데 튀니지 같은 나라는 여성이 자유롭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 여성이 그렇게 부자연스러운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건 이슬람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로스 교수는 그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슬람이라면 튀니지,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이 다 이슬람인데 왜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나냐 이겁니다. 그래서 로스 교수는 이 중동 지역의 경제를 보았는데요. 그래서 놀라운 답을 내립니다. 결론은 자원이다. 자원이 없는 나라, 예를 들면 튀니지 같이 자원이 없는 나라는 인력에 의존하는 경제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값싼 노동력인 여성을 사회로 끌어들여서 공장에서 일을 하게 하고 공장에서 일을 하면은 그리고 여러 회사에서 일을 하면 여성들이 무엇을 배우냐면 남성들과 어떻게 사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고 돈을 버니까 좀 더 상승 욕구가 있으니까 공부를 하게 되고 공부를 하면서 사회를 진출하는 거죠.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지금 튀니지를 우리보다 못 사는 후진국으로 생각하지만 여성의 사회 참여율을 보면은 우리는 튀니지보다 후진국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나 이렇게 산유국들, 우리가 흔히 아는 자원부국들은 전혀 반대의 문제가 생깁니다. 여성들이 굳이 사회에 나가서 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원으로서 많은 돈을 나라에서 주니까. 그리고 그럼 여성들도 나와서 일을 시킬 수도 있겠지요. 예를 들어 정유공장 같은 데서 일 시킬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울산에 가보시면 정유공장에 여성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전통적으로 정유공장에서는 큰 힘을 많이 필요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여성들이 고용할 메리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정유공장들을 비롯해서 석유 관련 산업이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은 석유 산업은 금융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고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나라에서 돈을 주고 남편이 돈을 벌어오면 여성들이 하는 것은 그 돈을 가지고 아내로서 남편을 잘 보살피고 엄마로서 아이들을 잘 보살피고 딸로서 부모님을 잘 모시는 그러한 전통적인 삶을 가정에서 이끄기 때문에 사회에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이클 로스의 결론은 무슬림 사회의 남녀 평등 문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슬람이 아니라 자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자원의 그늘이지요. 그런데 너무나 잘 나가서 너무나 잘 살 것만 같은 석유 부국들이 점차 긴장하는 시대로 들어가는 상황이 나옵니다.